네. 저는 북한에서 한국에서는 전문대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학교라고 합니다.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라고 하는데 백안군 임업이니까 저희 고향은 나무가 많은 고향에서 임업전문학교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임업전문학교 3년을 나왔었고 좀 잘하면서는 고생 없이 좀 아버지 덕분에 좀 고생 없이 살다 보니까 성장률이 다른 주민들에 비해서 지역에서는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뭐 2000년대 들어와서 이게 좀 잘못된 2002년에 제가 동계 여명위원회 혹시 여명을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여성동맹. 네, 맞습니다. 지역위원회 여성동맹 위원장을 한 3년 7, 8개월 정도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양강도 국경 지역의 해산에 나와서 380 군부대라고 지구사령부, 식군단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족소대장을 하다가 이제 탈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북한에서는 세대수가 일을 안 하면 보안소가 잡아가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었던 탓에 사회일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사회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애를 너무 혹사하고 있다는 그런 엄마로서 자책감이 좀 많이 들었고요. 보안원하고 트러블이 좀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면서 살았던 조국에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런 허망한 생각에 엄마 구실이라도 잘하자. 지금까지 7살, 8살 때부터 정말 새빨갛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잘해진 거는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엄마 구실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살 때 대부분 탈북민들은 배고파서 탈북했다. 이거는 90년대 이야기고요. 2010년대부터는 대부분 가족 단위 탈북, 또 자녀 교육, 혹시 또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탈북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에 와서 저는 이룬 게 정말 많습니다. 하나원에서 제가 하나원 나와서 10년 후에 내가 할 일들을 계획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이 돈 많이 벌기였어요. 근데 그 돈 많이 벌기가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 2달 지나서 건강관리 잘하기로 1번을 거쳐했고 2번이 이제 하나원 나가서 2년 만에 집을 무조건 전세로 돌리기, 5년 안에 대학 졸업하기, 여튼 등등 1년에 1,000만 원은 주고 나서나 모아야 된다. 이런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외 대학 갔다 온다. 여러 가지 한데 거의 하나원에서 세웠던 10대 계획을 3개만 지금 현재 못한 상태고 나머지 7개는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또 지역에 있는 이제 법사랑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탈북민들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나 다이어트 할래.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절대 못해요. 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침에는 뭘 먹고 월요일 아침에는 뭘 먹고 점심에는 운동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걷고 저녁에는 어떠한 스트레칭이라도 한다. 이렇게 체계적인 구체화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다이어트 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살에도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 대한민국은 저한테 정말 많은 걸 준 그런 것이어서 고향 이상으로 제가 사랑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방송도 좀 많이 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KBS 방송을 2012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길에 나서도 강 기자가 KBS 방송을 하니 저는 몰랐었는데 지금은 거리에 나서거나 제가 얼마 전에 해외로 다녀왔는데 해외에서도 강미진 기자 뉴스공장 이렇게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뉴스공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북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북한에서 살았다고 해도 지역 또 제가 몸담았던 단체 제가 생활해왔던 일부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북한에 대하면 뭉뚱그려서 북한은 나빠 인권 침해야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예전에 많았었는데요. 변화하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담은 이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 사회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네, 또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지금 현재 북한은 어떤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북한은 출생을 해서부터 조직 생활을 합니다. 진짜 태어나서부터.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데 모든 인민반이라든가 타가 유치원에 애가 등록이 되죠. 이제 그거는 왜 등록이 되냐면 북한이 아이들한테 선물을 냈습니다. 뭐 김일성 주석이 생일 때, 김정일 위원장 생일 때, 그 다음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 생일 때 이제 아이들한테 선물을 쏘는데 사실은 선물의 질이 좀 아주 막연한 상태죠. 시장에 있는 것보다. 그렇지만 전국의 아이들한테 그 1kg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등록이 되고요. 한국의 지식백과에 보니까 뭐 틀리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조선소년단이라는 것은 만 9세에 만 9살에 조선소년단이 가입을 합니다. 만 9살에 조선소년단에 그러니까 7살에 입학을 해서 2학년 다니다가 이제 조선소년단에 입단을 하는데 그때부터 모든 조직 생활을 70세, 80세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뭐 사로총이라고 청년동맹이 있는데 청년동맹에 가입을 하고요. 그 이후에 사회 진출을 하면서 청년동맹에 있던 사람들이 좀 열성분자들은 노동당에 입당을 할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청년동맹에 그냥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짓냐에 따라서 농구맹원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 가입하면 직맹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98%는 모두 여명조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여명조직이 파워가 보통 한 개 군총 청장의 역할을 할 만큼 파급력이 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여성들을 이제 소개할 때 북한이라는 한 수레가 있다면 그 수레바퀴 한쪽을 돌리는 힘이 여명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파워가 좀 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여성들은 대부분 자동적으로 안 가려고 해도 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소년단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저도 소년단 생활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 일단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 문화하고는 좀 다른데 북한 보면 이렇게 빨간 머플러를 목에다 든 게 소년단원이거든요. 소년단 생활을 하는 거는 모든 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는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뭐가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거 속상하다 이러면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도와서 하는 그런 일명 북한에서는 집단주의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을 그런 집단 생활을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집단 생활이 주는 활력도 좀 있고요. 최근에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저희 때는 좀 잘 사는 집에만 아이들 생일을 차려줬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못 사는 집들은 생일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어려서부터 생일을 진짜 거대하게 저희 집 자녀들은 했었는데요. 지금은 보통 아이들 생일에 생일 파티를 해가지고 학급 전체가 오거나 또 선생님을 이제 초대를 해서 선물도 드리고 그런 문화가 이제 많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국산 초코파이가 있냐 없냐가 큰 잘 사냐 못 사냐.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조카 생일에 한국산 초코파이를 2박스를 들여보내서 한 박스는 가져가는 사람 소비하고 한 박스 생일에 썼는데 우리 조카가 엄청 어깨가 이제 뻣뻣해가지고 야 나 우리 초코파이 니네 하나씩 다 먹었지 뭐 이렇게 네 그래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장단점이 좀 있다고 보고요. 일단 단점 같은 경우는 조직 생활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누구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걸 밝혀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좀 하는데 천주교 오거든요.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주교에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생활총활을 하는데 일단 어떠한 결함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 결함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그 원인점을 찾고 이 결함을 퇴치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나는 이 한 주 동안 뭘 하겠다 그 실천 행동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나 혼자 힘이 부족하니까 친구들이 조언을 받죠. 뭐 도와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고쳐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는데 실제 매주에 한 주에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나만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토론하고 비판받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데 강미진 동무는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또 비판을 해야 되니까 친구 간에 균열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히 저놈 미우니까 나 너를 오늘 비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복수국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요. 따분해서 이제 옛날에는 잘 지냈는데 그 생활총 하다 보니까 또 사이가 나빠지는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한국에도 왕따가 있지만 북한에도 왕따가 있습니다. 심하지는 않지만 가정이 얼마나 부유한지 부모들이 얼마나 자식한테 또 관심이 있는지 학교에다 내라는 걸 얼마나 잘 내는지에 따라서 학교 아이들끼리 잘 사는 애들은 또 끼리끼리 뭉치고 없는 애는 이제 몰아주고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있는데 하여튼 생활총화가 이제 좀 부작용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10년대 들어서서 제가 사진을 딱 찍은 건데 일단 대부분 북한 그 소년단원들이 이렇게 빨간 머플러를 메고 있죠. 이게 옛날에 러시아에서부터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피오네르라고 러시아의 구소련의 이제 아동단에서부터 이제 가져온 건데 저희 북한에서는 이거를 항일 선열들의 피가 스민 그 넋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항일 그런 걸 배워야 국가에 충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전에 사진에 김정은 위원장 애들하고 막 이렇게 찍었잖아요. 저런 접견자의 운명은 탄탄대로예요. 일단 한번 접견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해도 융화가 되고 교육이 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만났을 당시에 너 뭐 하고 싶냐 물어보면 뜬금없이 저 비행사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비행사로 키워줘요 국가에서. 그래서 한번 접견을 받는데 엄청난 그 북한 사회에 뇌물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누구나 진짜 바랄 수 없는 그런 일이고 이렇게 이런 애들이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너 아버지는 뭐하냐, 엄마는 뭐하냐 이런 속에서 얘가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얘 앞날이나 얘 가정의 문제는 아예 쫙 풀릴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저의 그 이모 한 분이 김일성 주석의 가게에 시집을 간 이모가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이모의 자식들 저랑 사촌이죠. 그 사촌 동생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보다는 똑똑하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잘할 때 사실. 그런데 엄청난 속도로 다 평양에 지금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가들에 대한 우대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분명 이 친구도 그런 중에 한 명이고 제가 이제 이 애들 이름을 합치면 일편단심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90년대, 2000년대 이게 남포시에 사는 넷쌍둥이거든요. 그 넷쌍둥이인데 어느 게 첫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1순위, 편순위, 단순위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북한은 쌍둥이들이 태어나면요. 세 쌍둥이, 네 쌍둥이가 태어나면 얘들이 사회에 나갈 때까지 국가가 키웁니다. 엄마들은 전혀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사회하고는 좀 모순된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네 쌍둥이도 군대에 나가기 직전까지 국가가 한 명당 보육원이 한 명씩 이제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생해서부터 평양 산원에서 남포에 와서까지 자라면서 엄마가 집에서 키운 게 아니라 얘들 이 네 쌍둥이 위로 쌍둥이 언니가 2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오빠가 1명 있고 그래서 그 두 쌍둥이나 오빠는 이제 국가적 혜택 못 받지만 얘네들 4명은 정말 어려서부터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 TV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군대에 다 아마 남포 쪽이니까 해군에 보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접견자들의 그 운명이라든가 국가가 돌봐야 되는 그런 계층은 북한이 확실히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 친구들 이름은 충성이, 효성이 이렇게 이름을 달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아버지인가 엄마인가 한쪽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모두 어디서 키웠겠어요? 국가에서 예술대학에서 다 키웠어요. 그래서 국가 어쨌든 인재로 쓰겠죠. 그리고 북한이
자녀 출산. 한국에 오니까 저출산 시대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북한도 저희가 있을 때, 저도 이제 90년대에 결혼을 했었는데, 저희 때는 일단 못 먹고 딱 풀 먹고 살았으니까 결혼했을 당시가 이제 풀 먹을 때였어요. 그때 사람들은 뭐 풀 먹으면서 뭐 풀에다가 밀가루 조금 붙여서 이거 먹으면서 애들 질질 코 흘리며 뭐 서너 명 키울 거 있냐? 깨끗하게 한 명 키우자. 그냥 뭐 애라는 걸 한번 키워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한 명만 낳았어요. 근데 북한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자녀 출산을 많이 하면서 애들을 많이 낳은 것만으로도 영웅 칭호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영웅이라고 하게 되면 지역에서 대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여기 지금 엄마가 없는데요. 이 집이 10명이에요. 애들이. 애들을 9명인가 10명인가 어쨌든 그렇게 나는데 신문에도 엄청 나고 애들을 낳으면서 이제 평양산원에서 보약도 지어다 주고 이게 항해도 쪽에 있는 그런 가족인데 그 출산율에 대해서 확실하게 난가북이 조금 다른 게 대한민국은 애를 많이 낳아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그 애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조건이 교육비 뭐 나온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확실하게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뭐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뭐 국가가 얘네들에 대한 그런 걸 해준다든가 이런 시각적으로 보이는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날 수 있는 조건이 확실하게 있죠. 역시나 이제 청년들 생활을 보게 되면 뭐 대부분 대학을 가거나 뭐 돌격대를 나가거나 이런 건데 한국에 오니까 저도 지금 아직 대학 뭐 4학점이 남은 대학생인데요. 근데 북한은 20대에 대학을 안 다니면 아까처럼 김정은 위원장님의 특별한 그런 배려를 받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20대에 대학을 안 가면 대학은 평생 안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10%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가려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학급이라든가 가정에서 너는 대학을 딱 다녀. 저희 집안에 여자만 여자 자식들만 7이거든요. 근데 대학을 다닌 건 저랑 제 밑에 여동생, 제 밑에 여동생은 평양예술대학을 다녔고 저는 지방에 전문대를 다녔었는데 그렇게 대학을 다니는 거는 집안에서도 너는 대학을 가야 되는 애니까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게 정해져 있고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은 많지 않고 이것처럼 뭐 돌격대를 나가는 사람들도 좀 많고요. 지금은 북한이 청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배려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격대 생활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좋아지고요. 제가 감에 가서 총을 쏴봤어요. 식탄을 한다고 어떤 외국인이 쏘보라고 영어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 딸 보고 물어보니까 엄마 실탄 하는데 이제 총 쏴보래.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총을 쏴봤던 거는 실탄 사격을 14살 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14살 때는 모두 붉은 청년 군의대라는 그 조직에 가입이 되는데요. 보름간 훈련을 하고 마지막 날에 실탄을 3발을 주는데 실탄 사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25.5를 맞았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쏴봤는데 총 쏴볼까 했는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긴 총을 쐈는데 감에 가서는 이제 그 권총을 쏴봤는데 10발 중에 A 플러스 2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총을 이제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노동당이든 뭐 직맹원이든 대학생이든 대학생은 6개월간 군대처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 때 6개월간 교도라고 하는데요. 교도 훈련을 6개월 하는데 아침 5시에 기상을 해서부터 저녁까지 군대처럼 생활을 하는데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에 있자면 저는 힐을 신고도 나무에 잘 올라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특수훈련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게 특수훈련이 아니라 저희가 북한에서 살 때 해마다 2번씩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빨갛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훈련을 피해서 안 하고 그랬는데 저는 매번 앞장에 서서 그걸 잘 해왔기 때문에 진짜로 힐을 신고 저는 나무에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매달 한
80 정도의 제가 손을 뻗쳐서 잡을 수 있는 정도의 나뭇가지 하나만 있으면 그게 손가락만한 그 두께라고 해도 그걸 이용해서 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평상시 생활에 이런 게 많이 이제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훈련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 대학 그 동문 선배님들이 혹시 학습국장 북한에 있을 때 특수훈련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특수훈련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는 게 뭐 전민무장화, 뭐 정권 현대화 이런 걸 이제 요구를 하죠. 이제 그만큼 무장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부터 항상 침입을 받아왔던 그 우리 민족의 좀 아픔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조카 두 명도 이제 여군에서 7년간 복무하다가 한 2년 전에 이제 북한 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북한 군인들이 사실 최근 한 1, 2년 새 그 좀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좀 배고프고 뭐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서 도둑놈도 좀 많이 생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좀 좋아졌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은 이 여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북한 여명 그걸 하면 아마 가정집 이렇게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위원회에서 여명위원장을 할 때는 위원회 산하에 부위원장들 3명하고 사무장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청소를 해서는 아줌마가 1명 있었고 이렇게 5명 있는데 어떤 회의가 있게 되면 부위원장들이 지역에다가 지구위원들한테 이런 회람장을 돌려요. 이제 쪽지를 써가지고 오늘 무슨 행사를 하는데 어디 몇 시까지 어디 다 모여라 이렇게 하면 그걸 대한민국은 누구네 집 문 두드리기가 엄청 그렇잖아요. 근데 북한은 자기가 담당한 관내에 어떤 집이든 그 집에 남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문 두드리고 이제 열고 들어가서 몇 시까지 해외에 나와라 뭐 행사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안 나오겠다고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게 이제 수년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인해 되겠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성들이 모든 일에 조금 우위가 된 시기가 있는데 90년대 중반 북한이 식량난을 겪으면서 여성들이 예전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조금씩 깨고 병아리가 이제 알집을 깨고 나오듯이 여성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시장에 나가도 여성용품이 많을 정도로 여성들이 그 위상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행사도 좀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민반인데요. 이 북한의 최하 행정 말단 그 조직이 인민반입니다. 인민반은 한 지역에 있는 그 주민 세대를 이렇게 쪼개죠. 몇 개로. 그래서 한 인민반에 뭐 보통은 뭐 12세대가 있는 집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20세대, 30세대 이렇게 해서 한 인민반을 이루는데 그 인민반장이 내 인민반 안에 그 모든 세대들에 대한 사상 동향도 점검할 수 있고 위에서 이제 선물이 내려오면 이제 공급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인민반장에 대한 그런 게 어쩌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정권기관이 인민반장들을 이제 이용해서 어쨌든 충성분자니까 인민반장들을 위해서 그런 좀 토대가 나쁘거나 이렇게 분류되는 주민들을 좀 감시하는 그런 사례도 좀 있어서 대부분 인민반장들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근데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 항상 저 사람이 나를 감시하지 않냐 뭐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층을 좀 구분해 봤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따져보니까 이제 뭐 세 계층으로 좀 나누는데 핵심 계층, 그 다음에 기본 일반 사람들, 그 다음에는 적대 계층이에요. 이런 적대 계층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마 그 6.25 때 월남했거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옛날에 지주 자본가의 자손들 그런 사람들을 적대 계층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핵심 계층은
뭐 치안대 뭐 피살당했거나 그 가족들 뭐 여러 가지 6.25 때 엄청나게 고생했던 사람들을 그냥 핵심계층으로 하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느낀 게 북한하고 조금 다른 게 북한은 확실하게 일제잔재를 청산했습니다. 외성 때 그런 모든 걸 청산을 했어요. 근데 한국은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네, 북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좀 들고요. 네, 여러 가지 뭐 북한도 좀 어두운 면이 있는 반면에 뭔가 새로운 걸 재건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서 좀 보기는 좋지만 또 핵심 계층에 대한 특혜 같은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저희 그 친척 그 사례를 들었는데요. 저희 그 사촌 동생이 군대에 가서 보통 군대에 가서 장교를 하려면 뭐 25살 지나야 뭐 장교가 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생은 19살에 군관학교를 갔어요. 장교 대학에 갔었고 23살에 한계 대대 정치위원을 했습니다. 그게 안 받은 니는 충성분잔의 집이니까 그렇게 써주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말 손 안 대고 뭐 한다는 식이죠. 네, 그런 게 좀 있고 그런 특혜를 받는 사람들은 뭐 저희 지역마다 다 있어요. 21호 대상, 뭐 16호 대상, 뭐 이런 대상 이름에 따라서 공급이 또 상점마다 이제 나오는 게 있고 특별한 뭐 이런 거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일가의 그 특별한 총애를 받는 사람들은 일이 좀 순하게 무난하게 잘 돼가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가 합동 결혼식 뭐 이런 걸 대학 동문들 속에 있어서 합동 결혼식도 제가 가봤었는데요. 북한의 이 결혼식이 이게 북한이 이 남성이 그 한국으로 말하면 상위 군인이에요. 상위 군인인데 국가가 지금 이 결혼식을 치러줬고 이 여성을 아무튼 엄청 뭐 주변에서 많이 내세워주고 또 당에서 일감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돌보아주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사회 뭐 복지 그런 비슷하게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이지만 이런 그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에는 사회복지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부분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씩 돌려주고 있는 거고 이게 나라의 명예를 한번 떨친 사람들이 이제 체육인들이 좀 많잖아요. 이 체육인 이야기가 있는데 마라톤 선수 정성욱 선수라고 있습니다. 90년대에 이제 한창 떴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좀 아픈 상처가 있는 선수예요. 원래 항해도 체육단에서 있었는데 같이 사귀었던 남자가 항해도 체육단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성욱 선수가 그때 파리인가 어딘가 이제 국제대회 그 나가기 직전에 남자친구하고 헤어졌거든요. 그 헤어진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정성욱 선수는 집에 되게 못 살거든요. 못 사는 데다가 아빠가 그때 당시 그 큰 트럭을 이제 트럭 기사였는데 트럭을 잘못 몰아서 4살짜리 애를 깔아서 이제 사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해서 니네 집안은 이제 볼락 망할 거다.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헤어지면서 이제 그 이 정성욱 선수가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됐었는데 그 둘이 사귈 때 시계가 이제 정성욱 선수가 남자한테 시계를 준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시계 부분은 영화에 나왔더라고요. 이 정성욱 선수가 그때 생각한 게 뭐겠어요? 북한은 내가 나가서 금메달 하나 따오면 가정은 하나 먹여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기본 선수가 있었는데 정성욱 선수는 여기다 배지도 안 달고 뛰었어요. 그러다가 1등으로 이제 제일 먼저 들어섰는데 여기에 그 국적표식이 없어서 일본 기자들이 먼저 인터뷰를 해서 어디 사람이냐니까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수다 이렇게 돼서 이제 북한 선수계 쪽에 밝혀졌는데 정성욱 선수가 북한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북한이 가족들을 다 평양에 올려봤고 집도 아주 큰 걸 줬고 차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북한은 조국의 영예를 떨치면 그런 보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쟁 노병들인데 그런 전쟁 노병들에 대한 그런 우대도 최근에 정말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15년에 전화를 받다 보니까 2012, 13, 14 전화 받을 때마다 단속에서 죽겠다, 나 막 힘들어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그냥 전화만 들면 그런 얘기였어. 그래서 뭐 달라는 얘긴가 보다. 뭐 힘들면 쌀 사 먹을 돈 조금 보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2015년 그 초인가 2014년 말인가 이제 전화를 받다 보니까 시장 단속하는다. 그 시장을 단속한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듣다 보니까. 그래서 야 시장을 요새는 시장 단속 안 하는 모양이지 이랬더니 시장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이후부터 북한 주민들이 시장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대부분 옛날에는 통제하면 나 안 나가야지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시장으로 많이 흘러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범위가 어디에 미국 보고 자료에는 북한 시장이 400개에서 200개에서 400개로 증가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다 강력하게 X를 꽂습니다. 왜냐면 제가 2012년 대학 논문을 쓰느라고 북한 전역의 시장을 조사를 했어요. 돈을 진짜 거의 1,000만 원 들여가면서 사람을 써서 매 시장마다 다니면서 사람 수를 해서 뭐 만약에 쌀매대는 쌀매대 사람 몇 명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개를 다 조사한 게 아니라 북한 전역의 중요 지역들마다 시장을 조사했고 그래서 좀 중요 도시들은 시장이 5개면 5개를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때 조사했던 자료랑 2015년에 미국 14년인가 어쨌든 미국이 그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다시 그때 이제 회사하고 시장 백서 만들면서 다시 했는데 시장 개수가 증가한 게 아니라 시장 매대수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조사했던 시장에는 뭐 해산 농민 시장이다. 그러면 농민 시장에 3,600명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5,000 몇백 명 이렇게 사람 수가 매대수가 증가했을 뿐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생활이 지금은 뭐 북한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북한에서는 중국 걸 들여다가 이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한류도 많이 흘러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예부 문화가 많이 좀 변해가고 있고요. 제가 북한 주민들하고 이제 자주 연계를 가지다 보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좀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뭐 USB라든가 뭐 의류라든가 뭐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내주는데 그 수준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 제가 2012년, 13년에는 이제 그 DMZ 평화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한소에 있던 그 교우님들 티셔츠를 다 모아서 이제 북한에다 보냈어요. 비옷이랑 그리고 화장품도 좀 보내고 정말 1년 내내 고맙다 이런 전화할 때 언니 나 그 비옷 정말 일회용 비옷이었어요. 그런데도 언니 나 그거 입고 싶어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할 정도로 이제 핑크색 비옷이었는데 그걸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에는 어떤 걸 요구하냐면 삼성 노트북을 달라, 삼성 카메라를 보내달라, 삼성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수준 차이가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삼성 노트북을 딸애가 쓰는 걸 억지로 뺏어서 버려요. 딸애하고 저가 좀 그것 때문에 다투긴 했는데 우리 애가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엄마 그럴 거 있니? 집 팔아서 집 한 돈도 절반 보내라.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저로서는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내 고향 사람들이 점점 생활이 좀 좋아지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마음만 먹으면 우리 애가 이제 그 한 도장에서 강남구에 있는 도장에서 이제 보조사범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가 한 달 이제 알바 떼어서 뭐 벌어서 한 2달 동안 일을 하면 노트북 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집에 들어와서 엄마는 딱
옷 갈아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잘 때까지 일만 하다 딱 자고 밥하고 청소하고 뭐 집에 거 내가 다 하는데 거기다가 날 사주는 거 고소하고 내가 쓰는 걸 북한에 굳이 보내야 되겠냐 그렇게 좀 애가 불만을 하는데 네가 거기서 살던 때를 생각해서 네 친구가 이걸 가진다고 생각을 해라 이랬는데 우리 애는 조금 좀 이제 불만을 하는데 저는 보내고 싶어서 얼마 전에도 저는 화장을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냥 화장품에 대해서 이름도 잘 모르고요. 화장하는 순서도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저거 로션 바르고 뭐 이거 스킨 바르고 이러는데 북한 사람들이 요즘번에 저한테 편지를 써서 이제 사진 보내는데 아이오페라는 화장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회사 사람한테 이게 무슨 글이냐고 잘 후리테도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아이오페 화장품 여기서 했는데 아이오페 그리고 무슨 색조 화장품 그래서 이게 아이오페가 뭐니 화장품 이름이냐 그랬더니 화장품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 보고 야 아이오페 얼마 하냐 이랬더니 엄마고 그래도 값 조금 나갈걸 이렇게 하는 거여서 북한에 보낸다는 얘기 못하고 엄마 그거 필요해? 갑자기 화장품은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부탁한 거에서 또 북한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페는 제가 못 보내고 지나가다가 좀 싼 거 좀 샀어요. 샀거든요. 그 싼 화장품을 애 몰래 샀습니다. 그 화장품 사는데 화장품 5조에 한국 린스 좀 쓰고 싶다 해서 린스에 그 다음에 화장 지우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7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택배 보내는 걸 회사에다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보내면 딸애가 또 집 팔아서 또 북한에 보내라고 할까봐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산 하나를 소지하고 있으면 엄청 잘 사는 걸로 이제 그리고 좀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국산이 북한에 흘러 들어가게 된 것도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2001년에 처음으로 한국산이나 한국 영화를 봤는데요. 약속이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충격적으로 받은 거는 무슨 남조선 여자들은 뭐 저렇게 남자한테 이름을 짝짝 불러대냐. 근데 거기서 뭐 상도야 그 여자가 그 남자친구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충격적이었고 뭐 저 남조선 남자들은 무슨 여자 하나를 쟁취하기 위해서 저렇게도 모지름을 쓰냐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왜 저렇게 막 목매달고 저러냐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저건 영화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처음에는 막 두려워서 다 담요치고 몰래 보다가 좀 대담해져서 이제 밤 1시부터 4시까지 한 영화를 제가 4번을 앉은 자리에서 종일 봤습니다. 돌려가면 또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흘려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 차차차차 보다 보니까 그때 느낀 게 우리가 배웠던 거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 남조선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있구나. 저것도 사람이 사는 사람 우리가 똑같구나. 저게 뭐 이렇게 누구를 이제 때리고 내가 때렸는데 그 뭐 조폭이 이제 감옥에 가는데 내가 때린 거니까 내가 가고 넌 나와라. 근데 조폭 그 아랫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가족을 돌봐주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 피를 자기같이 막 묻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성당을 봤습니다. 성당인가 이제 들어가서 둘이 한데 저게 결혼식장이 저런가 보다. 그게 성당인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결혼식은 저런 데서 하는가 보다. 그리고 결혼식은 뭐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이 지들끼리 하나 뭐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부터 뭐 가시고기 장모의 아들 수도 없이 제목도 모르는 영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농사철인데 영화가 하나 딱 한 편이 생겼다 하면 전체 인민반이 모여가지고 한 집에 모여서 이제 밖에는 그 좀 술 마시길 좋아하는 사람들 밖에 한 3-4명 술 먹여가지고 밖에서 이제 감시 보러 가고 전체 인민반이 모여서 한국 드라마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 봤어? 못 봤어? 이게 북한 사회에서는 왕따였어요. 못 봤다고 하면. 그러니까 못 본 사람도 봤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너 그럼 뭐 봤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실제로 본 사람은 생동하게 얘기하는데 못 본 사람은 뭐 들은 사람에서 이니 못 봤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했는데 저도 이제 그때 한국 드라마를 너무 이제 열광스럽게 봤던 생각이 나서
한국에 와서 2014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드라마를 좀 많이 보냈는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그 이야기가 좀 들려온 거는 남자분이었어요. 이제 남자분이었는데 그 형수 아니 근데 그 남자선 여자들은 왜 남편을 이제 그 이 따귀를 딱 때리고 그다음에 뭐 그 무슨 모여 앉기만 하면 물을 던지고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그냥 드라마 흥미 이제 그 좀 그런 걸 보내는데 북한 사람들은 또 다르게 한국 사회를 인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혀 이제 그런 쪽으로는 그 좀 안 보내고 액션 영화 비슷한 네 이런 걸 보내는데 어쨌든 북한 사람들은 제가 모르는 그 영화도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이제 그 뭐 누나 나한테 사랑하는 운동화라는 영화 그쪽에 있는데 영화 잘했더라. 그거 보내달라고 해서 나는 사랑하는 운동화라서 운동화가 북한에 있거든요. 신발 운동화. 그래서 운동화 하니까 아니 운동화. 그래서 운동화가 뭐야? 신발 하니까 아니 신발 아니고 이름이 운동화라고. 그 남녀가 이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정말 그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아마 이야기인가 봐요.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제 얘기하기 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SBS에서 이제 그 나왔던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서 다운받아서 달라고 해서 USB 3개에다 넣어서 북한에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그런 영화도 북한에서도 알고요. 전화를 하다 보면 요새 국경에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그 뭐 중국하고 뭐 인도 요새 싸운다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건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이랬더니 야, 뭐 여기보다 빠르다는 게 한번 그 컴퓨터 들어가서 찾아보라고 인도하고 중국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면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싸움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몰랐던 그런 정보들을 북한에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어서 제가 좀 놀라기도 했고요. 이런 게 다 한국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영향을 통해서 주민들이 의식 변화를 좀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그 친척분 중에 양강도 검찰서에 다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지금도 좀 그 지역에서는 유력한 좀 그런 인물인데 그 집에 한번 가게 되면 저희는 크로마 이러고 가는데 가보게 되면 지금은 USB겠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2010년 전이니까 CDR이 막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크로마 이거 뭐냐 다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에서 그건 뭔데 이랬더니 저 아랫집 영화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북한 사람들은 공통으로 한국은 아랫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랫집 드라마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해수한 걸 간부들끼리 돌려가면서 보더라고요. 소리내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내지 마 이런 말까지 다 외부에 나갈 정도로 이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영화 속의 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북한하고 한국하고 어떻게 다르구나 한국 사람들은 옷을 저런 식으로 입는구나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변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2010년대가 들어서면서 북한 사법기관이 탈북자 가족하고 좀 되게 친해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대부분 여기 형제들이 다 오다 보니까 자매 한 명이 북한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형제 중에서도 정말 똑순이라고 할 만한 애가 거기 남겨져 있는데 보안원이 오다 못해 보이지도 않는 거. 북한은 보이부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그 안기부죠. 엄청 이제 무서운 데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이지도 않니 맨날 와서 술 마시고 가면서 뭐라도 이제 단서 잡으려고 하는데 저희 동생이 마지막에 너무 지겨우니까 막 그랬대요. 질 거예요. 내일도 올 거냐고. 그러니까 술만 준다면 내일도 와야죠. 그러니까 자기는 술 마시러 온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동생이 그랬대요. 언니들이 다 가고 동생도 다 가고 나만 여기 남았으니까 무슨 연락이 오지 않나 이렇게 감시하러 오는 것 같은데 당신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오면 당신 365날 하루 24시간 나를 지킬 것 아니잖아. 5분이라도 잘 수 있지 않냐. 그 순간에 내 목숨 걸고 중국에 넘어가서 안 오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탈북했다고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 언니들이 떠나가게 되거나 동생이 떠나간 거는 다 뭐 이유가 있어서 갔지 않았겠냐. 나는 간 줄도 모른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키지 못해서 다 갔는데 왜 나로 와서 감시하냐. 이래서 그 이후부터
그 보안원이 안 온다고 하는데 1년에 두세 번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일 때 본인 그 보안원 생일 때 야 나 오늘 생일인데 조금 뭐 좀 없냐고. 그러면 어쩌겠어요. 꼴 보기 싫은 대로 술 살 돈, 뭐 담배 살 돈, 뭐 돈 좀 챙겨주고 챙겨주면서 지도 검은 돈 먹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안원이나 그런 탈북민 시대 이런 게 좀 많이 융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탈북민 이제 3만 2천, 3천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 시대에서 탈북민들이 북한의 고향에 자기 뭐 가족이라든가 뭐 친척들 저 같은 경우는 정보원이 7명이 있어서 그 7명한테 다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이 북한 시장을 좀 재생을 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역시나 이제 뭐 그런 시장 활성화도 도움이 되지만 주민 자체 생활, 외부 정보를 가져가는데도 좀 변화가 있고요. 일단 중국에 나오는 사사 여행자, 이제 개인 친척을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중국에 한번 나갔다 이제 딱 고향에 오면 그날은 동네 잔치처럼 그 집에 다 모인대요. 아, 거기는 어떻더냐, 뭐, 요새 우리 못 듣는 이야기, 뭐, 거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서 한국에서는 텔레비전도 남에게 거저준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친척 오빠한테 한번 했어요. 제가 이제 하나원 딱 나와서 그 집에 임대 아파트에 처음에 당곡에서 살았는데요. 서울에 그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성당에 다니는 어떤 한 분이 텔레비전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제 수녀님 보고 수녀님 이거 돈 내야 돼요 이러니까 아니 그냥 주는가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가 그냥 줘요 난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자매님이 집에서 벽걸이 TV 놓으면서 뒤가 뿡 나온 이런 그 TV를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친척 오빠하고 전화 걸면서 야 오빠도 가능하면 탈북해서 여기서 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 근데 여자들은 괜찮은데 남자들은 힘들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하기 싫은 사람들의 얘기고 일만 열심히 하면 여기서 진짜 잘 산다 그 어느 정도 잘 사는데 이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냉장고가 딱 들었는데 오빠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누가 날 그냥 준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그냥 준 거라고 이러니까 야 말 같은 소리를 하라 그 누가 텔레비 거저주고 냉동기를 그냥 주냐 그래서 진짜라고 이러니까 야 니 날 그 여기 오라고 뭐 근혜겸이랑 여기 오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아니 형님이나 오빠나 여기 와서 잘 살면 좋은 거지. 근데 진짜로 텔레비나 냉동기는 내가 공짜로 가진 거거든요. 나오자마자 그냥 고소 가진 거라 그러니까는 야 그래서 그못 쓰는 기겠지 못 쓰는 거니까 늘 좋겠지. 그런데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이후에 좀 설명을 어떤 게 냐면 오빠 만약 경우에 사탕이 1kg 있다면 오빠 그거 언제까지 보관할 것 같으니까 야 1kg면야 식구 뭐야 좀 앉은 자리에서 다 먹지 그러는 거예요. 오빠 지금 냉장고에 사탕 1kg에 수녀님들이 이제 예쁜 사탕이죠. 동그란 거 이제 색깔 이렇게 딱딱 넣은 거 그 사탕인데 제가 사탕을 잘 안 먹어서 그 사탕이 거의 1년 넘게 그 냉동실에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냉동실에 1년 동안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안 먹으면 여기 보내지 왜 안 먹고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먹을 게 다른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살면서 이제 내가 내가 돈을 보내주면 잘 사는 걸 인정할까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돈을 일당씩 보내고 우리들도 좀 보내고 이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 친척 오빠가 그랬어요. 처음에 네 말했을 때는 여기 그 힘드니까 네가 거기 가서 살기 힘들고 뭐 또 뭐 남자 힘이 필요하고 저희 이제 큰 이모의 오빠기 때문에 저희는 자라면서 저희 집 몇 딸만 있어가지고 이모네 그 오빠들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진짜 잘 살긴 잘 사는구나. 그래서 그런 가족들한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돈들도 북한에 이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근 치마가 이렇게 엄청 짧아졌죠. 저희 어머니가 2014년에 왔는데 2013년에 오셨는데 2013년 어머니 이제 별로 이제 그 국정원에서 오라고 해서 지금 갔었는데 그날 아침도 이제 방송에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이제 그 정장을 입다 보니까 이런 걸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는 엄마를 보면서 막 눈물이 왈칵 나와서 이제 왔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보더니 뭐야 그건 이 다리 다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려다 보니까 그냥 치마를 입었는데 그래서 아 어머니 이거는 여기는 아무것도 이만큼 하는 치마를 입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랬더니 그게 뭐야 무릎 위로 지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항상 여명원들한테 북한의 기준이 있어요. 무릎 그 뼈가 있잖아요. 그 뼈에서 손가락 2마디 내려와야 치마 길이가 정상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면 그 교차대가 가해가지고 치마를 막 이렇게 잘라버렸거든요. 옛날에. 네. 근데 네 지금은 북한이 다 이렇게 무릎 위로 다 올라온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도 그 이설주 패션에서 좀 비롯된 거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하는데 북한 주민들도 역시 그러더라고요. 아 원수님 부인이 이거 입고 다니는데 우리도 이만큼 입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거 통제하면 원수님 부인도 통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제 어쨌든 이설주 여사가 등장을 해서부터는 대부분 다 짧은 치마들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북한의 전체적인 그런 여성들한테 이설주 여사는 좀 신식 문화를 가져다준 그런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한 1, 2년 전 그 캡처 사진인데 제가 매 사진마다 이제 골라봤어요. 물론 최고 통수권자의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옷들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북한식의 그런 뭐 옷을 떠나서 좀 촌스러운 것도 좀 있긴 하지만 북한 여성들한테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옷차림이어서 북한이 2015년 매해마다 그 조선옷 전시회를 해마다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한복 전시회를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옷 전시회가 이런 양장 그런 옷들을 많이 하고 라인을 강조하고 있어서 북한도 많이 좀 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이것도 아주 파격적이거든요. 이게 이제 팔바지 같은 거.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설주 여사에 대한 그런 우리를 많이 역시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북한 여성들이 다 이렇게 저희 때 이렇게 파여진 옷을 입었다 이러면 분기동맹 생활총화 아니라 연말 1년 내내 비판 무대에 서야 돼요. 이 여자는 이렇게 입었다고 하게 되면. 그리고 무릎 위를 어린 거 이렇게 갔다 여기 가슴 파진 옷을 입었다 이거면 이 여성은 1년 내내 여명에서 분기동맹 생활총화 뭐 연말 그 결산총화 다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최근에 뭐 들어오는 사진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 젊은 여성들이 무릎 위로 한참 올라가는 옷들을 입어가지고 여성도 좀 많이 좀 편안해졌지 않나. 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좀 들어서면서 조금 변한 게 취약계층, 물론 체제 선전용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진심이 있지 않을까. 취약계층을 챙기는 데 좀 많이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6년, 17년에 유엔회의에 다녀왔었는데 그때 유엔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제회의에 나가서도 뭐 원수님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일절 없더라고요. DPRK가 북한의 약자거든요. DPRK는 국제사회의 아동인권 지적과 이런 걸 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전국에 고아원, 육아원이 42개가 건설이 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고아원 그게 건설을 2012년부터 북한이 했었거든요. 해산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국에 몇 개가 이루어진 건 정확하게 몰랐지만 그때 회의를 통해서 42개가 건설됐다는 걸 알았고 최근에는 평양에 있는 그 양로원인가? 거기에 그 친척 동생이 다녀왔는데 삼촌이 있어요. 그 걔 삼촌이 있는데 거기 갔다 왔는데 언니 우리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환갑이어서 북한은 환갑을 지금 좀 크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환갑 잔치여서 친척들이 이제 갔었는데 우리가 간다고 해서 그런지 먹는 것도 괜찮고 옷도 괜찮고 식사가 3일 있다 왔는데 정말 괜찮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삼촌 보고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않아. 나가서 뭐 낚시하고 싶은 사람은 낚시도 하고 뭐 이렇게 생활이 아주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북한이 챙기는 취약계층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사도 좀 있겠지만 국제사회의 지적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도 정상 국가 이제 그냥 독재 국가다 뭐 닫힌 사회다 이걸 떠나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나가고 싶어한다 이런 모지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련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최근에 북한 식품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못 살던 생각을 그대로 지금 뭐 이제 공영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좀 안 좋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제가 만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지금 다 거지같이 사는 줄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좀 화가 나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공중파에 나와서 화장지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다는데 니는 도대체 북한에서 뭐하고 살았냐 묻고 싶어요. 저희 집은 90년대 때는 몰라도 2000년대부터는 화장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대부분 휴지 종이라든가 이런 걸 그냥 학습장 종이 쭉쭉 찢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곡물 같은 경우도 다 개개인 뭐 일회용 포장을 해서 이렇게 팔고 있고 2010년대 들어서면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변해가고 있는 그걸 굳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해서 그거에 대한 반항으로 제가 실제 북한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옛날 걸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어딘 것 같냐 물어보니까 뭐 한국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입니다. 이게 북한인데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면 자, 두 군에에 여자애들이 탔어요. 남자애들은 뒤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여성 우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딸을 낳았다. 저는 뭐 들었다 놨다 딸 하나지만 딸을 낳았을 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딸 이랬는데 딸들이 가서 아들 낳은 게 딱 한 명이에요. 그리고 다 딸을 낳거든요. 그래서 되게 서운했는데 지금은 그 딸을 낳으면 시집에서도 그렇고 본가에서도 그렇고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상위 시대가 와서 좀 그렇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하고요. 지금은 유치원생도 뭐 오빠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오빠라는 거는 우리 오빠만 오빠예요. 그리고 다른 집 오빠는 만약 경에 다른 애가 우리 집에 친척 오빠를 부른다면 미진이 오빠 이렇게 나를 불러서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은 그냥 동네집 오빠도 오빠예요. 오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게 아마도 다 한류의 그런 영향. 그래서 사회주의는 장기 휴가를 갔다. 이거 저희가 2000년대 초에 이제 장마당에서 하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도 현재 사회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 시스템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모든 거는 시장경제, 내수시장도 다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얼마 전에 그 북한 단소원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비사회주의 포고문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언론에서는 비사회주의 포고문이 멀멀 들어갔다 이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 현물이 딱 필요하기 때문에 비사회주의 포고문 있냐 이랬더니 내 사무실에 걸려있는 거 있다. 그럼 그거 원본을 좀 가져다 달라. 쌀 사 먹을 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비사회주의 그러면 뭐 요새 뭐 자본주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한다더니 하네 이랬는데 그게 하다가 흐지부지 됐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곳곳에서 주민들이 반항이 뭐냐면 단속원이 뭐 이거 했는데 너 이거 비사회주의 아니냐 이러면 그러면 보안원은 이 신발도 벗어야 되고 옷도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밥도 먹지 말아라. 보안원 자체가 시장에서 쌀을 사서 먹고 시장에서 신발을 사서인데 그 자체가 비사회주의가 아니냐 이런 신소가 곳곳에서 이제 통일적으로 전국에서 이게 수집이 되면서 비사회주의 검열이 유야무야 이제 없앤다는 그거 없이 중간 청와에서 그냥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전체가 비사회주의를 하고 있는데 검열을 해서 뭐하냐 그러면 나라 전체가 어디에 다 잡혀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조금 당국이라든가 그런 국가기관에 항의를 하는 것도 이제 실전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걸 봐서 좀 더 예전보다 좀 성숙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저기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탈북민, 제가 탈북민들한테 조금 미움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 역사에 볼 때 민족끼리 싸우는 거는 유독 우리 한민족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대국들 짬에 끼워서 대국들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두 집안이 형과 동생이 싸워야 되냐? 저는 그게 이제 가장 가슴이 아프고 물론 이제 체제가 많이 달라서 바로 인식하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렵겠지만 집안의 싸움이 잦으면 외부에서 뚫고 들어갈 짬이 많이 생겨요. 분열이 이제 쉽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물론 북한 김정은 체제가 그 이전 선대 김정일 위원장 때도 잘못한 게 많고 김정은 본인 자체도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본인 자체가 뭔가를 변화하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어도 현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민족이 똘똘 뭉치면 북한 주민들 말이 남조선하고 우리가 뭉치면 미국 저리 가라다. 야, 그 미국 놈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중국 저 똥대놈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생각에는 경제가 발전한 대한민국과 또 이제 그 숱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우리 한반도는 정말 더 강해질 거다. 그리고 군사나 전자 이런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는 북한을 따라갈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자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킹도 하고 그러나 봐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건 모르겠고 하면서 어쨌든 그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민족끼리 나누면 얼마나 좋냐. 숱한 자원을 중국에다가 그냥 헐값을 주는 것보다 남조선 기업이 들어와서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모일 때마다 주변에 뭐 탈북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탈북민도 전체적으로 다 뭐 정말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온 건 아니잖아요. 탈북민 부류를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한 7가지 부류가 왔더라고요. 뭐 식량난, 그 다음에 그쪽에서 죄를 짓고 더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친 사람, 그 다음에 누군가를 이제 크게 피해를 입혔는데 갚아줄 여력이 없으니까 온 사람, 그다음 사기를 당했는데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도망친 사람, 그런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 단위 탈북, 그 다음에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저랑 비슷하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부류가 많기 때문에 한국 사회 적응에 있어서도 마찰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 이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변에 혹여라도 탈북민들이 있으면 잘못하면 그냥 미워하지 말고 잘못하게 된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어떤 원인이든 그러면 그 원인을 알아서 먼저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살겠다고 대한민국에 뛰어들어왔지만 먼 토수대가 먼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면 북한 사람들도 한민족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사정에 있어서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 법사랑위원회 이제 북부지검 검찰청 법사랑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범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 탈북민들이 범죄를 범하는 게 몰라서 한국 사회에 뭘 몰라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해볼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갚음으로 나는 뭔가를 이제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주변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범죄자를 만드냐 안 만드냐 그것도 많이 한 것 같아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네, 따뜻한 마음 한 조각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별로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최근 사진들인데요. 이게 평양 창전거리입니다. 창전거리인데 도로에 차들이 많죠. 네.
그래서 뭐 평양에 대부분 이게 제가 가져온 북한산 휴대전화인데 대부분 휴대전화가 다 있어서 지금은 정보 유통에 좀 원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드린 뭐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몇 가지 받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주세요. 지금 그 북한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것은 네, 휴대폰으로 교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휴대전화도 가능합니까? 휴대전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주민들은 저는 이제 휴대전화를 한국산 휴대전화를 그냥 쓰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북한산 휴대전화를 사용 못하고 중국산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하고 국제 통화를 하는 격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뭐 수시로 그냥 아무 때나 전화 가능합니까? 저는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시간이 또 제한될 수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신호가 들어오면 제가 다시 돌려야 합니다. 돈하고 물건이 가는 경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물건을 제가 여기서 포장을 해서 중국에 있는 중국 현지 주민한테 보내면 그 중국 현지에 북한 사람이 나와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끼리 밀수를 이루어지면서 아 이거 한국에 1억 연마가 이거 보내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잘못 전달되는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네, 경험 못 해봤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제가 언제가 뭐가 없어졌냐면 그 남자친구가 얘가 이제 그 사법기관에 있는 애인데 좀 못을 피우고 가죽장갑을 비싼 거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 쪽에 가서 샀는데 6만 얼마짜리 가죽장갑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3만 원짜리 살까 6만 원짜리 살까 재다 얘라 한 번 보내는 거 괜찮은 거 사자 해서 3만 원짜리 하나랑 6만 원짜리 하나랑 이렇게 두 개를 사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걸 누군지 이제 짐에서 이제 터쳐보고 가져갈까봐 그 패딩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 국경경비대가 짐을 받아가지고 그 짐을 해드렸나 봐요. 그러면서 거기서 시계 내가 이제 여기서 막 집에서 굴러다니는 시계 또 딸애가 가지고 있던 시계랑 제가 이제 끼고 다니던 시계랑 시계 한 3-4개에다가 가죽 잠바 뭐 신발 가방 뭐 화장품 여러 가지 다 본데 내가 야 그 가죽 장갑 비싼 거야 여기서 얼마짜리니까 거기 가면 얼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더니 가죽 장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뭔 소리냐 가죽 장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없다고 해서 언니 가죽 장갑 몇 개 보내? 2개 보냈는데 그랬더니 얘가 그 국경경비대를 찾아갔나 봐요. 2개 왔다는데 니 하나 먹고 하나 내놔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 가니까 얘가 야 그건 어느새 그 연락이 왔냐고 빠르기도 하다 이러면서 하나를 주더라는 거예요. 네. 네, 이북의 그 묘지 제도는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 묘지는요, 아직까지 북한의 이제 당내 문화가 토장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묘지를 예전에 그 고난행군 지나서 2002년인가 2002년에 고난행군 지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90년대 95, 6, 7 아마 98년도까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어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공동묘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많이 죽은 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니까 그걸 다 평장으로 해라고 했어요. 그 묘지를 다 깎아서 봉분을 하지 말고 다 이제 평토장을 해라. 근데 그 평토장을 하다가 지금은 그냥 봉분.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을 새로 갔던 친구가 현지에서 이제 묘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는데 다 봉분을 했고요. 북한은 한국은 여기에 묻히고 싶으면 아무 데가 못 묻히더라고요. 그 장소가 딱 있고 자기 땅이라야 약간 묻힌데 북한은 아직까지 그게 없어서 내가 묻히고 싶은 데 가서 묻힙니다. 예,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저기다 묻어달라 하면 그 가족들이 거기다 산을 씁니다. 네. 개인 소유가 아닌데 이거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개인 소유면 그거 내 땅인데 하지 말라는데 국가 땅이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 뭐 묻히지 말라 할 수는 없고 그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93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제 산을 좋아하시던 분이어서 아버지가 산을 쭉 올라가시던 그 코스가 있어요. 거기다가 아빠가 이제 나는 이 다음에 여기서 쭉 집이랑 내려보다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가 좋다고 했던 그 자리에다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제사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하고 이거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많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단군 제사를 지냈는데요. 좀 달라진 게 북한이 개천절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뭔가 역사적인 그런 문화에서 좀 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사는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제사할 때 두 번 절하고 반절을 하잖아요. 한국은 막 3번 해봤다 4번 해봤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북한 자체가 단군 제사 때 보니까 다 3번을 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 3번 절하는 데가 있고 4번 절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마 2000년 김정일 위원장 때 그런 전통적인 걸 많이 통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석 세지 말라, 단오 명절 세지 말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세월이 수십 년 또 흘러오다 보니까 선대들이 하던 그 방법을 다 잊어먹고 제사상 그 차례상도 여기는 이제 다 순서가 있잖아요. 무슨 열 뭐 어쩌게는 뭐 넣고 있는데 북한은 순서가 없어요. 그냥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걸 주룩주룩 좋아하던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쭉 놓거든요. 순서가 없습니다. 네. 혹시 탈북자 가운데 도로 가는 임의로 미국을 갈 수 있으면 가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까? 가겠다는 분은 제가 한 명은 봤어요. 한 명은 봤는데 저는 그 가겠다는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뭔가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은 몰래 가면 되잖아요. 말 안 하고. 근데 굳이 언론에 나와서 나 가겠다 이러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는 가는 사람들이 물론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려서부터 북한에서 좀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고생 없이 남들이 풀 먹는 시절에도 저희 친척 오빠가 양정사업소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배급이 딱 끊긴다는 지시를 받자마자 그 주변에는 친척 가족들한테 3개월 식량을 다 줬어요. 쌀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난의 행군 때 풀을 못 먹어보고 이제 살았고 또 그걸 이제 종잣돈을 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성장을 하면서 2000년대 들어와서 생활이 어느 정도 다 좋아졌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하고는 비교를 못합니다. 네, 저도 북한에서 잘 살았지만 가라면 안 갈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지하 자원을 하나로서 석유 매장이 많이 있다고 전해져가 있는데 현재 그 석유가 또 혹시 뭐 채굴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혹시 상황을 아시면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천연 윤활유인가 천연 휘발유인가 천연 디젤유인가 청진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정확한 뭐 매장량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시장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천연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가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천연 뭐 디젤유 뭐 이렇게 해서 청진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책을 통해서 케이블을 보고 북한에서 이제 탈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사는 사람 변화를 많이 했다는 생각 안 들거든요. 좀 저렇게 하나? 이게 평양이라는 그 잘 사는 좀 이제 발전이 무심한 변화한 건지 그 대체를 봤을 때는 일본 시들 되게 아직까지도 못 먹고 뭐 공부여서 막 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 메시지는 계속 그렇게 있는 약간 저번 시간에 대해 궁금해서 거기 대의감이 느껴지는데 제가 저도 기사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그런 팩트에 대한 그런 그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기사 하나를 생산하기보다 내가 하루에 하나 기사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도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 이틀에 한 개를 생산하더라도 사실적인 걸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굶어 죽냐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저희 회사에도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편집부랑 저랑 많이 좀 싸우고 이렇게 충돌이 좀 있는데 저는 항상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죽었다고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뭐 어느 리까지 밝혀달라나 그 확인을 꼭 하겠다. 무조건 하겠다. 그리고 굶어 죽었다면 그 사람 불찰해. 지금 북한이 90년대 때 죽었다는 사람은 많았어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죽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아로 다른 뭐 사고나 뭐 이렇게 죽은 것보다 기아로 죽었다는 거는 본인의 잘못이다.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고 벌어 먹어라 이렇게 승인을 했음에도 굶어 죽었다는 거는 그 사람의 노력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거다. 이렇게 저는 회사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사 차원에서는 내부정보원이 어떤 거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럼 녹음 파일 달라. 그 북한 사람이 말했다는 녹음 파일 달라 이러면 뭐 정보원 보호 차원에서 그러면 내 정보원의 목소리는 왜 듣는데 저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캡처를 해서 회사에다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적인 그런 이야기들 뭐 아니냐 뭐 옳으냐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북한이 전반적인 지역에서 2000년대보다는 2010년대가 한 단계 상승한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뭘 보고 증언하냐면 제가 전국 각지에 2012년부터 한국은행하고 이제 뭘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2012년부터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떠한 가정을 모델로 삼아서 1년에 수익 대 지출이 얼마냐 이걸 지금 측정해 오고 있거든요. 내 가정. 그 가정에 갑자기 뭐 지출이 줄었다 불었다 이거는 그 이유를 꼭 이제 취재를 하는데 대부분 북한 주민들 생활이 201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에 비해서 2010년대가 확실히 올라갔어요. 그런 속에서 굶어 죽었다 이거는 아주 옛날 이야기거나 아니면 사실이 확인이 안 된 거.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저도 기자지만 기자들이 글 하나가 일단 인터넷이든 지면이든 세상에 나가게 되면 주워 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사실적인 걸 내보내자.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걸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이설주 임신 기사도 제가 최초로 냈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왼쪽 다리 그 발목 수술한 것도 국정원보다 제가 20일 빨랐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또 뭐 자라공장 지벤 총살 사건도 태용호 공사가 와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얘기 중에서 확인이 됐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확인된 이야기들만 좀 하자. 이제 북한을 좀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굶어 죽고 지내는 좋은 데서 살고 물론 저는 그거예요. 내가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북한에서 살고 있다면 저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모지름을 쓸 거예요. 그래서 내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어떤 게 할 거냐. 근데 물론 이제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어린 나이에 그 나라 그 아주 거지처럼 못 살던 그 나라를 조금 한 단계 올려 세운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올해 5월 18일자 원산시를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한심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도시 중심을 지나서 조금 벗어나면 미개발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한심한 지역이고 그런 게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좀 더 심각하고요. 평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함흥시, 국경도시 같은 경우는 신의주나 양강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제 건설이 많이 됐고요. 2016년 그 결혼식 영상을 제가 하나 입수했는데 제가 살던 고향인데 제가 길을 잃어먹을 정도로 도로가 엄청 많이 확장이 됐고 집도 유리가 많은 집 있잖아요. 북한에 저희 고향은 그런 걸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도 있고 체육관도 아주 멋있게 지어졌고요. 네,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내륙 지역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네.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 들어섰었는데요. 네. 그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분위기가 어떤지 오.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평화 물결이 지금 뭐 넘쳐나고 있는데 통일은 언제쯤 될 수 있는 건지 혹시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통일은 언제 되는지 뭐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일단은 북한 주민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희망적인 걸 이제 바라는 거는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다른 업체들에서 북한하고 이제 교류가 열리면 뭘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도 있어서 강의를 좀 다녔었는데요. 일단 그런 얘기를 전하다 보면 예 여기 한국에서는 이제 뭐 교류가 이제 열려서 뭔지 하게 되면 북한하고 장사하겠다는 기업들이 꽤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한국은 모든 시스템이 절차를 밟아서 하잖아요. 북한은 개인 대 개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뭐 그러면 한국 기업 하나 소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안 된다. 여기 통일부가 이제 국가가 다 인정을 하고 국가가 승인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내가 여기 뭐 대한민국 원예 기업하고 너네 회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랬더니 야 그럼 절차가 무슨 필요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그 얘기를 했더니 야 이게 우리 원수님이 거기 가고 남한 대통령이 우리데 오고 이게 뭔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출발선에 서 있다. 처음에 저 그 말을 몰라가지고 왜 무슨 달리기 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언니가 지금 팩스 번호 달라면 팩스 번호 보내줄 수 있다. 그 정도로 자기네는 교류나 그런 데에 대해서 열망이 좀 많고요. 일단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이제 백두산에 같이 올랐었잖아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대학 1학년 때 백두산에 가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봤던 그 백두산 해돋이를 봤을 때 그 감정은 다시는 어디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찍은 사진도 제가 많이 봤었는데 야 확실히 북한 쪽 백두산이 멋있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질 정도로인데 백두산에 저희가 이제 백두산 답사를 갔다 왔는데 비만 왔다 이러면 좋은 일 좀 더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백두산에 이번에 두 정상이 올랐는데 해가 났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다른 걸 다 떠나서 해가 났다는 것만으로도 백두산이 주인을 알아본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길할 좀 징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일단 그 한국 사람들은 뭐 저도 이제 아직까지 한국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북한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도 어떤 때 설명할 때가 좀 이제 그 잘 막힐 때가 있거든요. 몰라 뭐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갔다 와서 미국 간 것 같은데 미국에는 뭐 일로 바치러 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잘 이해하다 아니 몰라 어쨌든 국제관계니까 갔다 왔겠지 이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하고 우리하고 통일을 하는데 미국이 무슨 간섭이냐 그거죠. 미국이 뭐 왜 우리 영화에도 있지 않냐 최현덕 최덕신이라고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나오는 영화에서도 나온 거 있고 예전에 류은용 씨가 이제 한국에 있던 그분이 이제 북한에 가서 자식들 다 북한에 갔잖아요. 그분에 대한 영화가 나오는데 그분도 이런 말해요. 그 미군 정보 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내 집에서 내가 그러니까 북한 가든 내 집에서 내가 윗방에 가든 아랫방에 가든 당신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의 그런 식인데 왜 미국이 우리 통일에 관여를 하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나도 이제 정치를 잘 모르니까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렇다 그러네. 아니 말만 하지 말고 질질 끌지 말고 이제 딱 불이 붙었을 때 통일이면 통일, 교류면 교류 이거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무역업체 3개랑 개인 업자들은 언니 통일되면 뭘 장사하면 좋을까? 언니는 뭘 하고 싶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야 그러면 니네 친척들끼리 모여서 그 해산 양순백화점 앞에 아파트에서 다 내려와서 양순백화점 앞에 땅집을 다 사라. 땅집을 이사 가서 면적을 높여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면적을 높여가지고 그렇게도 얘기를 해줬었는데 일단 북한 주민들은 좀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네. 아까 식사 때 말씀 나누던 네. 이만갑에 대한 오해를 좀 해주세요. 진짜 이만갑 보시는 분들 제가 강의를 하거나 대학 강의를 하던 뭐 어쨌든 민간 뭐 시민단체 강의를 하던 강의를 할 때마다
저도 이만갑 출연을 자주 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고. 아, 네. 그게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약칭이 이만갑인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만갑 출연진하고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만갑 출연진이 뭘 이렇게 얘기할 때면 그게 사실이 아닌지 확인을 해봤냐. 확인이 어렵다. 어려운 걸 공중파에서 소개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공중파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역별 차이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좀 충격적인 게 솔직히 저도 아까 얘기 이제 드렸다시피 저희 막내 이모가 김일성 가게에 이제 시집을 가서 그 가게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것 같죠? 저도 몰라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사촌 오빠 아들이 지금은 중앙당 재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김정일 친위대 격술교관을 8년을 했습니다. 그 격술교관을 오빠가 그걸 하면서도 다 이제 그 손도장 10개를 다 찍거나 어떤 말도 안 한다는 걸 했기 때문에 일가 친척들 앞에서는 절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그 올케 언니가 모란봉에 있을 땐 방송을 했거든. 엄청 예뻐요. 그때 김정일 그 소겔로 오빠하고 올케 언니가 만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런 그 김정일 일가와 저희는 좀 연관이 많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혀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냥 이모네가 만경대구역에 있는데 이모네가 이제 김일성 주석이 서거한 이후부터는 공급이라든가 대우가 많이 달라졌다, 좀 낮아졌다 이런 얘기는 좀 들어도 구체적으로 뭐 이런 얘기는 전혀 못 듣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젊은 아가씨들 다 20대, 30대잖아요. 이런 아가씨들이 김정은, 이솔주 뭘 알아요? 제가 한 지역에서 이제 크나자거나 어쨌든 700명여 명을 데리고 있던 뇌명위원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부분을 이 친구들은 출연한다면 인터넷에서 막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말하는데 제 기사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따져볼 때도 있거든요. 그 기사 내 기사 보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북한에서 들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에 제가 이제 이만갑 출연하면서 이제 음성 파일이라든가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좀 주는데 그런 확인이 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와요. 특히나 모란봉 클럽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제작진한테도 내가 2010년에 탈북민을 거의 한 200명을 만났어요. 200명을 만나면서 취재를 했는데 탈북민들은 일을 막 갈아요. 거지 같은 것들이 돈 벌겠다고 일은 하지 않고 저기나 앉아서 거기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심각하구나. 제가 듣기에도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과도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만갑 출연을 2012년부터 이제 받았는데 그냥 거부했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시킬 거면 안 나간다 이랬다가 올해 처음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올해 나가면서 그때 제작진이 최근 기사에 이제 강미진 기자의 기사를 보니까 북한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간 거예요. 북한도 분명히 변하고 있다. 뭐 옛날에는 거지처럼 못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 뭐 일반 통조림도 다 북한 주민들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만갑을 그냥 흥미나 취미나 뭐 이렇게 예능으로 보시는 거는 어쨌든 좀 어느 정도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학계라든가 특히 아이들을 가르친다거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여하튼 어떠한 그 정체성이 있어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면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이제 지난해 민주평통 전국 투어를 이제 했었는데 그때도 여기서 이제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 마라몬 클럽 보시는 분 하면 거의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그렇게 하면 북한을 오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 말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북한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대한민국도 이제 북한을 무조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도 어두운 면이 얼마나 많아요.
지하철 가면 노숙자 많고 북한은 지금 노숙자 없어요. 다 시설에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북한도 예전하고 달리 변해가고 있는 거. 김정은 일가가 예전에 북한 인민들한테 나쁘게 뭐 못된 짓 했던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끝으로 이제 더는 이제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냥 이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잘못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궁금했는데요. 우리가 교회나 성당에 가서 뭐 기도하고 묵념하고 뭐 이 종교 의례를 하는 것처럼 네. 북한 영상을 보면 동상이나 앞에서 네. 의례를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북한 주민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그냥 형식적인 의례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심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냥 개인 마음속에 네네. 뭐 부자에 대한 그 존경심이나 아니면은 숭배나 이런 것들이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김일성 주석이 서거했을 때요. 2번 절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12시에 중대방송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텔레비를 켰는데 방송원이 막 울면서 이걸 온 집안이 그냥 울음바다예요. 내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이렇게 울까 할 정도로 온 집안이 다 울었고요. 그때 제가 먼저 떠오른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어려서 조금 할 때부터 이제 선물 받아 안고 뭐 이게 떠올랐고 그리고 남들이 못 가는 어쨌든 뭐 소년단 야영도 갔다 왔고 대학도 가고 대학 때는 뭐 백두산 답사도 갔다 왔고 여러 가지 쭉 성장하면서 그게 이제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북한 주민들이 다 부유하게 살았어요. 공급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인민반장만 35년을 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민반으로 고기가 나오면 저희 딸만 이제 일곱이 됐잖아요. 그 일곱이 한 바퀴씩 들고 안 먹겠다는 집 마당에 갖다 막 쏟아놓고 왔어요. 우리 엄마가 이거 다 먹고 뱉어서 죽으라는 거냐고 하면서 안 먹겠다고 고기 이제 나눠주는데 명태나 정어리나 이걸 다 안 먹겠다고 그러면 인민반장이 가득 집에다 묻어놓고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러면 한 바퀴씩 들고 이제 가서 그 안 먹겠다는 집 마당에다 쏟아놓고 조그만 이게 작은 인민반장이라고 사람들은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생활이 그때 당시에는 다 좋았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에 대한 향수는 탈북민 자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물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뜨거웠거든요. 그 해가 94년이에요. 이제 7월 8일 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날이 너무 뜨거워서 그 탓에 제가 절도를 했는지 아니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실질적으로 제가 2번 병원에 실려갔었고요. 그때 사람들의 울음은 제가 보기에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때 저희 집이 큰 이제 농촌 문화주택이었는데 2집이 살았거든요. 집 둘레 울바살 막은 거기에다가 줄당콩을 심은데 평년에는 보통 한 40kg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줄당콩을 다 따면. 근데 그 해 제가 얼마를 거뒀게요? 2kg 남짓이 거뒀어요. 4kg 그러니까 10대나 이제 떨어졌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7월이니까 꽃이 이렇게 빨갛고 부놓고 꽃이 다 폈어요. 근데 그때 무조건 다 생화를 다 올려야 했기 때문에 주변에 가서 생화를 꺾다 없으니까 집에 있는 감자꽃, 뭐 콩꽃 다 그걸 뜯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1년 농사를 망쳐도 매일 아침에 뭐 밭에 가야 김매기철이어서 밭에 가야 되는데 아침에는 꼭 들려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이제 밭에 갔다가 저녁에 와서 또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제가 김정일 위원장 서거했을 때는 한국에 있었죠. 그래서 기자니까 내가 체험했던 김일성 주석이 장례 때 그 순간들하고 김정일 때 그걸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김정일 위원장 때 그걸 보면 주민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뒤에서 이제 단체별로 쭉 있는데 카메라가 쭉 다니면 가만 서 있다가 카메라가 앞에 오니까 그 다음에 막 엎드려서 울고
이게 진심이 아니구나. 그러고 멀리 내다봤어요. 이제 앞에 사람들만 본 게 아니라 뒤에 그 행렬 뒤에 사람들한테 주머니에다 손 넣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지금 뭐 당국에서 뭘 하면 당국이 나한테 옥수수 1kg이라도 나한테 줬냐 안 줬냐가 이제 급선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 생활이 좋았냐가 북한 주민들은 인식에는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때는 시장 통제를 안 했고 뭐 이런 면에서 인지도가 초기보다는 지금 확실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김일성 그 사망 시에 방송은 누가 했습니까? 여자 앵커가 했습니까? 네, 혹시 그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요. 일단은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 저는 뭐 죽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안 죽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왜 죽지? 그러니까 죽지 않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세상에 죽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선물 받고 뭐 나라에서 혜택 받았던 그런 것들이 좀 많았고요. 물론 뭐 아나운서가 뭐 울먹이면서 하는 게 그거는 뭐 부차적인 그런 거고 그때 대부분 주민들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예, 뭐 네, 질문을 고맙습니다. 질문을 계속 받으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또 저녁에 차를 타고 가셔야 돼서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 생생한 북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강미진 선생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